뜬금없이 이 소녀는 아빠 없는 아이를 베게 된 거지. 이 일로 읍내까지 떠들썩하다가 마을 어른분들이 그 피해자분 정신병원을 보내버렸고, 나는 시골에서 자랐어. 어느 정도 시골이었냐면 중학교 들어가서 읍내로 나가면서 편의점을 처음 가보게 됐지. 대학을 가서는 서브웨이를 처음으로 보게 됐고, 지금도 내 번화가의 기준은 서브웨이가 있냐 없냐야. 잡설은 치우고 우리 마을은 시골인데 3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이었지. 여기에는 한 여자가 있었어.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 하나씩 있다는 미친 여자. 속칭 광년이었는데 나이는 한 40쯤 되어 보였고, 한여름에도 속옷을 입고 장화를 신는 맛간 계절 감각에 항상 안 씻고 쓰레기를 뒤져서 냄새나는 광녀였지. 거기에 항상 말을 혼자 중얼거렸었는데, 중얼거리다가 자기 혼자 흥이 오르면 익룡처럼 소리를 질러댔었어. 미친 여자의 표본이었지. 의뢰 이런 분들이 그러듯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욕하며 돌을 던져대고, 애들한테 같이 놀자며 다가가고, 애들이 놀아주면 끌어안고 장난치고, 애들이 무시하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며 쭝얼대다가 사라졌지. 어른들은 미친 여자 온다고 쫓아내고 애들은 막 도망가고, 그러면 그 광녀는 애들을 막 쫓아가고,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하나씩 있다는 흔한 광경이었어.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 돼가던 도중에 변화가 생긴 건 내가 하교하던 여름이었어. 시골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적고 그곳도 패턴이 있어서 온라인 게임 NPC처럼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곳에 있거든. 근데 그날따라 처음 보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동네 어른들은 잘 안 보이고, 이상하다 여겨서 뭔가 하고 집에 빨리 들어가게 됐지. 집에 가보니 엄마 아빠도 없더라고. 엄마 아빠는 10시가 지나서 오셨어. 내가 있던 시골에서의 저녁 10시는 거의 새벽 2시 정도의 시각이라 난 이미 자고 있어서 그날은 아무 이야기를 못 들었었고, 정식으로 마을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던 건 그 다음날 반 친구에게, 반 친구는 자기네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때 당시 프로그램이 하나가 유행했었거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나 해결하지 못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 뭐 선마을 노예 이런 걸 해결해주는 프로. 그 방송 취재진들이 우리 마을로 취재를 온 거야. 우리 마을은 그런 거 없는 진짜 시골이고 뭐 없는데 방송국에서 왜 왔나 싶었지. 알고 보니 그 광녀를 취재하러 온 거였어. 몰랐는데 다른 지역에 그 광녀분 어머니가 계신다더라고. 사연인즉슨 원래 이 마을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갔던 광녀분의 어머니는 서울에서 일하시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셨나? 어디 남편이 끌려갔다 하셨나? 여튼 그런 이유로 딸만 데리고 고향으로 오셨던 거야. 어릴 적부터 따님은 약간 정신이 아팠다고 했고, 둘이 살던 중 딸은 소녀가 되었고, 몇 년 후 뜬금없이 이 소녀는 아빠 없는 아이를 베게 된 거지. 아빠가 없는 아이를 어떻게 배? 근데 이게 웃긴 게 위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마을은 30명이 조금 넘었나 그래.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많았어서 1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 범인을 찾아보니 이 여자애를 안 건든 남자가 없는 거야. 범인을 색출해내려 했더니 알고 보니 내 아들이 범인, 내 남편이 범인, 내 아빠가 범인, 에브리바디 범인이었던 거지. 심지어 여자들도 알고서도 묵인했다고 해. 내가 이 이야기를 엄마 아빠에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우리 집안 어른들도 관련돼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직도 이건 신경이 쓰이기도 하지.
약간 모자란 아이고 그 시절 시골에서 미혼모 집안이라 하면 발언권이 암울하거든. 아무튼 그래서 마을 분위기는 세계 제일 흉흉해졌다지. 어머니는 다시 딸을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해. 근데 그러고 몇 년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소녀가 광역고를 하고서는 마을에 돌아왔고 그 이후로 쭉 살고 있어. 몇 번 그 어머니가 데려가시긴 했지만 몇 달 지나면 칼같이 돌아와 있더라. 그러다 이 어머니는 재혼을 하고 결국엔 딸을 포기하고 살았대. 시간이 지나 어머니는 자기가 죽기 전 어떻게든 하고 싶어 이 프로에 연락을 하게 됐던 거고, 그쪽에서 며칠 잠입 취재를 했고 인터뷰한 마을 분들 사이에 말이 돌아 다들 늦게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셨던 거였고,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어른들이 안 보였던 것도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네. 그러면은 그 광녀는 뭐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고 하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광녀 몸이 더럽고 냄새가 나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욕구에 충실했던 거지.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아? 너무 동물 같아. 이 일로 읍내까지 떠들썩하다가 마을 어른분들이 그 피해자분 정신병원을 보내버렸고, 피해자 어머니분한테 가서 사죄드리고 지역 공무원분들까지 나서서 방송국 관계자들과 거진 2달간의 협의에 방송은 안 되고 유야무야 조용해지게 됐어. 내가 어릴 때라 이해가 좋진 않은데 어른들 말로는 다행히는 무슨, 아유 미쳤다 진짜. 공소시효 때문에 경찰이 나설 수도 없었고 피해자 어머니와 무난하게 합의되어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 그날 이후로 그 여자분은 마을에서 볼 수 없게 된 거지. 나는 그날 이후로는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광녀들은 가벼운 느낌으로 웃으며 볼 수 없게 되었어. 어릴 때 봤던 그 광녀가 떠오르더라고. 가해자의 딸이었던 내가 피해자를 10년 동안 웃으면서 비하했고 돌 던지며 다가오지 말라고 화를 내왔단 사실이 너무도 끔찍해. 머리가 커지고 생각해보니 왜 굳이 마을에 하나씩 저런 여자들이 있었던 걸까 싶어서 오싹하기도 하고, 그 여자들이 당했을, 아마 지금도 당하고 있을, 앞으로도 당할 수 있는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각했다 싶어져서 부끄럽기도 해. 과연 그 여자가 마을로 돌아온 뒤에도 아무도 그 여자를 안 건드렸을까 싶기도 하지. 지금에야 도시에 살아서 그런 걸 못 보지만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저런 캐릭터가 나오면 저 여자의 과거는 어떤 거였을까 싶어서 신경이 쓰이고, 광녀 주위의 사람들이 의심되어서 마음이 싸늘해져. 눈앞의 이익, 욕망만 세우다 보면 죄책감을 느낄 텐데 언제가 됐든 그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고통인 거죠. 근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마을 남자들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사실 하나가. 나만 그랬으면, 그러면은 내가 그런 정말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되뇌이고 일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랬을 건데, 이게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빠도 그랬고, 그리고 내 친구도 그랬고, 내 친척 형도 그랬고, 그랬다고 하면은 다 그랬는데, 다 그렇게 했는데 나 하나 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 죄의식을 못 느끼고. 이거를 집단 이론이라고 하나? 뭐 집단 뭐라고 하던데, 길을 지나가다가 3명이 하늘을 쳐다보면은, 그러면 그 집단 지성이라고 하나? 그런 거 집단 이론 때문에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그 하늘을 쳐다보게 된대.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현상인 거지. 내 형이 그랬다니까. 내 아빠가 그랬다니까. 소문이 만파 퍼지고 그래 그랬어? 그럼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개하 안에서 하는 건 남녀 혼숙이 안 돼. 사실상 불가능한데 보통 차 안, 주변 민박, 화장실, 옥상 등 별의별 곳에서 해봤어. 며칠 전 게스트하우스 관련 글이 올라와 글을 올려볼게. 존나 고급 정보는 아니고 그냥 내 경험담 위주로 세팅할 테니 참고만 하길 바래. 그리고 말이 개하 정보지 파티 위주로 얘기해 볼 거야. 여러 게스트하우스를 다닌 건 아니고 게스트하우스마다 특색 및 운영 정책들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참고로 내 지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했었어. 이게 보편적인 게스트하우스의 방이야. 게스트하우스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박에 숙박비만 1인당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하지. 네이버 예약으로 하면 되고 아니면 게스트하우스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면 돼. 남녀 혼숙 안 되고 먼저 오는 순으로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면 돼. 저기서 모르는 남자 새끼들이랑 잔다는 거야.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왔으니 모르는 사람 보면 먼저 인사를 걸어주는 게 좋아. 같은 방 쓰는 사람들끼리 쌩까면 좋을 건 없지만 그렇다고 미리 친해져서 나쁠 건 없다는 얘기지. 요즘은 이렇게 도미토리식 캡슐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 장점은 은근 되게 포근하며 사생활을 존나 따지거나 민감한 새끼들한텐 좋을 수 있지. 단점은 돼지 새끼들이나 키 큰 새끼들한테는 불편하다는 거야. 사실 뭐 술 처먹고 싼 나이에 잠만 잘 거니까 라고 하면 크게 상관은 없지. 보통 어느 개하던 간에 파티를 해. 말이 파티지. 그냥 개하 온 여자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마신다는 거야. 공식적으로 개하 측에서 남녀 조인을 까준다는 거지. 나한텐 이게 게스트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다들 경험이 있어봐서 알겠지만 여름 되면 경포대, 해운대 쳐 가서 일행 있으시냐며 지랄 떨며 헌팅하고 벤츠 먹고 술 사 먹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굳이 피곤하게 돌아다니면서 헌팅하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미 자리는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야. 헌팅 술집도 많이 가보고 클럽, 나이트클럽, 바닷가 헌팅 다 가봤지만 게스트하우스만큼 쉽고 편한 곳이 없어. 일단 공식적으로 남녀 섞어서 자리를 마련해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보통 개하 예약할 때 파티도 할 것인지 물어봐. 비용은 10,000원에서 30,000원. 1차, 2차, 3차 진행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다 다르지. 짝을 지어 아주 재미나게 이제 술 파티를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술 게임도 하고 왕 게임 하면서 전혀 모르는 남녀들끼리 모여서 논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형태의 모습인 것 같기는 해요. 한 번쯤은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파티는 별거 없지. 개하에 처음 가본 사람들은 파티 시작 전후 뻘쭘할 수밖에 없어. 특히나 혼자 갔다면 더욱더. 개하에서 저녁 7시에 파티를 시작하니 지정된 장소로 그 시간까지 오라고 해. 여기서 자리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니 괜히 주인공 등장하듯 늦게 쳐 나가면 자리 멋 같은 구석에서 혼자 술 처먹다가 들어가게 될 수 있으니 파티 시작 전에 미리 와 있는 게 여러모로 좋아. 꿀팁이네요. 보통 개하 사장이나 스태프들이 다 모이면 인사말하고 개하마다 준비된 음식이 다 다른데 대충 안주랑 술이 세팅이 되어 있지. 그러면 이제부터 술 퍼마시고 놀면 되는 거야. 좋습니다. 야, 이런데도 개하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긴 그냥 술집 아닌가? 약간 헌팅포차 느낌. 많이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또 여기는 반대로 분위기가 밤인데 야외고 많이 밝아요. 청춘 남녀들의 그런 푸릇푸릇한 그런 약간 느낌 뉘앙스 풍기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개하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고 하는 장소도 다르니 참고만 하도록 해. 보통 개하는 대부분 술, 안주 무제한이며 야 무제한 최고네. 처음 세팅 이외엔 전부 셀프지.
1차 파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차는 파티 끝, 너희들 자유롭게 밤새 마셔라. 이런 식의 진행이야. 이거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n분의 1 해서 술을 사 마시면 되는 거고, 공식적인 1차, 2차 파티가 끝날 땐 다 같이 치우는 시스템이야. 파티 안 하고 정말 숙박만 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오는 사람, 찐! 애 데리고 오는 유부녀 등. 개화를 애 데리고 온다고? 그것도, 아니, 이혼녀도 아니고 유부녀가? 이거 뭔 대담함이야, 이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술 처먹고 싸움 나고 지랄 떠는 일도 자주는 아니지만 발생하지. 보통 1차 파티 처음엔 어색한데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다들 친해지고 편해지게 돼. 술이 그만큼 마법의 묘약이지. 여기서 사귀고 심지어 결혼까지 한 사람들도 봤어. 나는 한 개화에 눌러앉아 오래 머물렀고 친구들도 많이 놀러오고 스태프들도 다 친구 동생들이어서 굉장히 편하게 지냈고 오히려 나중에 내가 파티 진행도 도왔었지. 물론 재미를 위해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했고 나는 개화를 진짜 여자랑 놀 생각으로만 갔어. 개화만큼 여자랑 놀기 쉬운 곳은 없다고 생각해. 여기서 여자 존나 많이 닦았는데 반대로 뺀지도 존나 먹었지. 왜 있잖아.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애는 내 친구를 찍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애는 나를 찍고 여기서 여자 많이 닦았고 뭐 그냥 친한 동생 누나 친구로만 지내는 애들도 있고 그 사람들 전부 지금 다 인친이야. 나는 항상 친구들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내가 주도하고 진행하는 스타일이라 그게 먹혔던 걸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날 남창이나 걸레로 봐서 뺀지 먹은 적도 많지. 친구랑 가건 혼자 가건 어차피 파티에서는 솔플이야. 처음 딱 스캔 놀려보고 한 명만 집중 공략하는 게 좋지. 걔야 처음 갔을 때랑 몇 번 안 갔을 땐 여기저기 다 쑤시려다가 뺀찌를 먹기도 했었어. 그리고 여름 성수기 때는 이름이 있는 유명한 개화 같은 곳은 파티원이 진짜 100명에서 200여 명 정도 되지. 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진짜 전쟁터가 따로 없을 거야. 파티 끝나면 여자 못 꼬신 패잔병들 개화 앞에서 어슬렁 거리며 담배 피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지. 나이트 앞 풍경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진짜 서로 꼬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빨 까고 노래 부르고 지랄 연병들은 다 떨지. 저렇게 사람 많은 성수기보다는 비수기나 평일이 확률이 올라가. 파티원 10명 내외가 딱 좋고 파티원 10명에 여자 한 4, 5만 되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개화 안에서 하는 건 남녀 혼숙이 안 돼. 사실상 불가능한데 나는 스텝이랑 사장이랑 다 친해서 사람이 없는 비수기 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즐기기도 했지. 개화에서 그렇게 여자랑 한 거야? 어머. 보통 차 안, 주변 민박, 화장실, 옥상 등 별의별 곳에서 해봤어. 아 참, 개화 스텝들 여자를 많이 먹는데 스텝 새끼들 1, 2차 파티 때는 참여 안 하고 일하다가 3차쯤 돼서 합석하는 새끼들 존나 많아. 왁구 좋은 스텝 새끼들은 1, 2차 때 폐잔병 새끼들이 이빨 존나 털고 술 다 먹여놨는데 그거 뺏어가지. 아는 스텝 동생들 서핑 상사에 몸 좋고 왁구 좋아 여자들이 먼저 덤비기도 해. 개화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고 스텝이 파티 참여 못하는 곳도 많을 테니 보통 개화에서 1, 2차 파티 공식으로 하는데 나는 친구랑 보통 1차가 끝날 때쯤 마음에 드는 여자들한테 2차 파티 내 친구랑 따로 나가서 우리끼리 하자고 제안을 많이 했었지. 어중이 떠중이 새끼들 졸라 많고 복잡해서 차라리 1차 때 스캔해놓은 애들한테 미리 쇼 붙이는 작전을 많이 해. 무튼 너무 쏙 좋은 추억이었지. 안 가본 사람들한테 한 번쯤은 권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모가 장모님이 될 수 있다니까? 야설이 현실이 되겠구만. 예, 그런 거죠.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 사촌 간 결혼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가 되었다. 8촌 이내의 결혼은 금지된 사랑?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은 민법에서 양가 8촌 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대 혼인 무효까지 가능하지. 이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이 시작된 배경은 다음과 같아. 첫 번째, 미국에서 거주하던 6촌 친척끼리 사실혼으로 지내다 한국에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했어. 이후 이혼을 하고 싶은 남편이 이 조항을 이용해 자진신고한 뒤 혼인 무효를 요청. 아내가 이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건 거야. 헌법 소원 결과는 다음과 같아. 근친혼의 범위 자체는 합헌. 성립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만장일치로 나왔고 헌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지. 먼 친척끼리 이 사실을 모르고 혼인을 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식으로 한쪽의 변심으로 인한 일방적 혼인 무효가 일어났을 시 배우자는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혼인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생기며 아이가 있을 경우 아이가 사생아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헌재는 어디까지나 혼인 기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혼인 무효에 대해 위헌을 걸었기 때문에 혼인 취소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혼인 취소의 경우 이혼과 비슷한 경우고 단지 혼인관계 단절의 사유가 결혼 전부터 있었던 것이냐 결혼 후에 있었던 것이냐의 차이일 뿐. 그렇기 때문에 이혼처럼 혼인 경력 자체는 남게 되는 거지. 다만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 취소 사유 대표적으로 학력, 경력, 집안, 가족관계, 가족 내력, 경제력, 재산 상태 등 그것들을 알게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걸어야 돼. 그렇지 않은 경우 혼인 취소를 신청할 수가 없고 이혼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헌 심판에서 위헌을 맞은 조항은 기간이 지나면 통째로 무력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법 자체가 무력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촌끼리도 일단 혼인신고만 한다면 무효로 만들 수가 없는 것.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만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혼인신고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결혼 출산율은 증가할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70%. 모르겠다. 나머지. 서로를 잘 모르고 교류가 없는 친척끼리는 결혼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냐? 아니요. 71%. 그래서 법무부는 양가 8촌 간 결혼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사촌으로 축소하려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반대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이어서 추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조항이 무력화되면서 한국은 사촌 간 혼인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버린 것. 알고 계셨어요? 이게 좀 놀랍다. 작년 1월 1일부터 이미 실시가 됐대요.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촌 간 결혼은 굳이 막을 필요가 있나 싶지.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데 그냥 기분 더러우니 안 된다는 거잖아. 그 정도는 가정 내에서 티격태격할 일인 거지 굳이 법으로 금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부모 속은 터져도 나라 입장에서는 결혼해서 애 낳겠다는데 환영을 해야 되지.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 친사촌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유전적 결함을 가질 가능성은 속설과는 달리 일반인과 비교해 크게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4일 발간한 미국 의학 잡지 4월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척추 파열 등 선천적 기형아나 정신지체, 유전병이 걸릴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3에서 4%이고 친사촌 간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이보다 1.7에서 2.8%라고 하지. 미국 워싱턴대 유전학 명예교수인 아노 모툴스키 박사는 이 정도의 확률은 사촌간 부부에게 자녀를 갖지 말도록 강요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그 확률이 7%가 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하지.
기형 확률이 조금 오르긴 할 텐데 그 확률이 조금 오르는 관계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안 된다 논리를 다른 데 적용하면 노산,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싹 금지시켜버려야 되지. 그리고 저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사회적으로 이미 엄청나게 지탄을 받는 행위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99%는 곧 뒤져도 안 할 거니까 열성 유전자가 누적될 정도로 꾸준히 결혼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 야설이 현실이 되겠구만. 예, 그런 거죠. 예.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극히 드물 것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아무도 안 할 거지 싶어요. 굳이 법적으로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이게 우리나라 전방위로 필요한 인식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너무 나라가 법으로 막아주길 바라지. 규제 민국이 된 게 괜한 게 아니야. 국민이 원한 거지. 괜히 보모국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티격태격 할 일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건데? 법적으로 풀어서 여러 상황이 생기면 감당이 가능하긴 해. 가뜩이나 형, 동생 포함 호칭이 중요한 한국 사회인데 예를 들어 이모가 장모님이 될 수 있고 봐봐. 이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극히 드물 거야. 이렇게 사촌 간 결혼하는 게. 봐봐. 이모가 장모님이 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시댁이 된다는 건데 과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는 해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것들로 혼란이 생길 게 뻔한데 그걸 왜 법적으로 풀어주고 막을 생각을 하는 걸까? 그리고 저출산 나라인 건 맞지만 애를 더 낳게 하려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걸 이유로 드는 건 과하다 못해 멍청한 수준이지. 사촌끼리 결혼해서 출산율이 오르면 얼마나 오를 건데? 8초는 이제 서로 알지도 못해. 우리 세대 나이 먹을 때는 8초는커녕 상견례에서 부모들끼리도 서로 육촌 친척인 줄도 모를 거야. 8촌까지 금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도야. 저 위헌 결정도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거지. 취소 사유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으로 금지된 거나 다름이 없지. 야동 같은 걸로 갈라파고 쓰라 욕하는데 근친혼 금지도 비슷하게 동떨어져 있고 단지 사람들 기분 때문에 다르게 인식이 될 뿐이야. 참고로 해외에서도 법적 허용인 거지 사회적 시선은 우리랑 별 다를 게 없어. 예외는 아랍 쪽이나 인도같이 아직도 사촌 결혼이 많은 곳이야. 옆나라 일본도 사촌 결혼 허용이긴 한데 총리까지 지냈던 간 나오토가 사촌이랑 결혼을 했는데 다들 이상하게 봤다는 이야기가 유명해. 막을 이유는 정서적 거부감인 거지. 제도적으로 막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유명무실하더라도 8촌 는 본 적도 없고 소식도 모르거든. 가까운 촌수 내 결혼이 많지 않을 테니까 굳이 법으로까지 제정하면서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 가까운 촌수가 혼인은 유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상식이 됐어. 기형아 문제 같은 경우를 감수하고서라도 결혼하겠다는 극히 일부 소수 때문에 법으로 막아야 되나 싶은 거지. 반대로 가까운 촌수인데 몰랐던 경우 쉽게 혼인 무효할 수 있는 정책 제공해주는 게 좋다고 봐. 한국인 마인드셋 자체의 문제인 게 아직까지도 사회적 터부랑 법으로 제한할 사항을 구분을 못해. 현대에 친척끼리 결혼하는 걸 권장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어. 근데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대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걸로 끝날 문제인 거지 막는 건 아니라고 봐. 절대로 안 되지. 8촌 이내의 친척과 결혼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자유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전통과 풍습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국가별로 다르게 결혼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지. 우리나라가 해외를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 오히려 8촌 내 결혼 금지는 장점이 더 많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위에 글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모르고 지내다가 결혼해 밝혀지는 경우엔 어느 정도 규제의 여지가 있지만 8촌 서로 아는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것은 매우 반대라고 봐. 근데 사촌이랑 결혼하면 내 부모님이랑 아빠의 형제 남매 부부나 엄마의 자매 남매 부부가 사돈이 돼버린다는 건데 부모님이나 그쪽 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나?
그래, 이게 문제인 거지. 내 기준으로 보면 6촌, 8촌이 멀어 보이는데 부모님과 조부모님 기준으로 볼 땐 그게 아닌 거니까. 이게 진짜로 확 풀린다고 해도 사실상 사회적 금기일 거야. 사촌 간 결혼이 가능한 일본에서조차 터부시하더라. 나는 거긴 사촌 간 결혼이 가능해. 그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야. 우리랑 큰 차이가 없지. 힘들어하던 저를 다 잡아준 것은 와이프와 연애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처제였습니다.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오며 점차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제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와이프와 사별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와이프와 저는 10년 가까이 연애를 한 끝에 마침내 결혼을 했지만 와이프는 결혼식을 한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행복하게 알콩달콩 앞으로 살아보자. 연애도 그렇게 하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 1년 만에 하늘도 무심하다 이 정도면. 와이프가 하늘나라로 가고 한동안은 무기력함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술로만 지새우던 나날들이었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며 힘들어하던 저를 다 잡아준 것은 와이프와 연애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처제였습니다. 친여동생처럼 여겼던 처제였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으로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오며 점차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관계라는 것을. 하지만 마치 불륜처럼 숨어 지내는 것보단 하늘나라로 간 와이프에게도 떳떳할 수 있게 정식으로 결혼을 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족 간에는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별을 한 아내의 여동생은 이제 더는 친족이 아닌 것이 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사이인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글쓴이 분께서 이런 경우에는 혼인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정답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두 사람이 서로 좋고 양가 부모님이 이해를 해준다면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나은 것 같긴 합니다. 혼인은 가능한데 도덕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주위 가족들만 이해를 해준다면 결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신 거잖아요.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하냐에 대한 정답은 사별을 했어도 친족 관계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처제와 형부의 사이는 남남에 가까워요. 왜? 중간에 가족의 연을 맺어주었던 여자가 죽게 되었으니까 둘의 사이는 남남이 되는 게 맞죠? 맞는데 근데 친족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처제와의 관계는 여전히 이촌이며 근친혼에 해당하여 혼인이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언니의 남편과 결혼을 하려고 드냐, 와이프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드냐, 이거 아주 미친 생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도의적으로는.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그래도 어찌 보면 이 둘이 정말 죽고 못 살 사이고 그리고 그 가족의 연을 맺어주던 사람이 사별을 해버렸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찌 됐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만약에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 취소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처가 사망이 아니라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지금 알아보니 이혼을 해도 안 되네요. 일단 나중에 취소를 당하더라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자 처제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처제가 임신을 하게 됐죠. 아이가 생기고 나니 이제 이 결혼이 깨질까 더욱 걱정이 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아이는 제 아이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변호사가 답변을 해줍니다. 아닙니다. 이미 혼인 취소 대상인 근친혼을 하셨더라도 혼인 중 아이를 가지게 된 경우라면 더 이상 혼인 취소가 불가능해 이제는 정식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민법 제820조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되면은 이 정말 리얼 가족 간의 근친혼이 돼버린 거야. 2026년도에 들어서 사촌 간의 결혼이 허용이 됐거든요. 원래는 8촌 간까지는 결혼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허용 범위가 사촌까지 갔어. 리얼 근친 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러면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 소린가? 아기가 있으면 인정이고 없으면 불법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내로남불법이다. 좀 웃기긴 해. 예전에 처제랑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 연금 때문에 법정 갔던 거 기사를 보면 은근 흔한 경우인가 봐. 일단 첫 번째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 A는 아내와 1969년 결혼해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어. 그런데 A는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 B와 사랑에 빠져 1982년경 아들까지 낳게 되지. A는 1987년 결국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고 처제인 B와는 동거를 시작했지만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헤어졌어. 그로부터 15년 뒤 A와 B는 다시 만나 동거하며 14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맺어왔지. 그러나 A의 술주정과 재산 문제로 싸움이 잦아지다가 결국 A가 집을 나감으로써 별거하게 되지. 이후에 처제는 A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A는 B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내. 두 번째 사례야. 국립대학 교수인 C는 1969년 아내와 결혼해 그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어. 그런데 C의 아내가 1994년경 사망하게 되자 그 아내의 여동생이자 당시 미혼이던 D는 조카들을 돌보기 위해 C의 집을 드나들게 된 거야. 조카들이 모두 출가한 1997년경부터 C와 D는 본격적으로 동거를 하기 시작해. C와 D는 부부 동반 모임이나 여행을 함께 나갔고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부부로서 생활했고 C의 친인척과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부부로 인정을 받게 돼. C는 2005년경 교수직을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2011년경 사망했지. D는 자신이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유족연금을 신청해. 그런데 공단으로부터 C와 D는 사실혼 관계도 없고 혼인이 금지된 인척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그에 반발해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있지. 출처는 중앙일보입니다. 드라마 눈사람이 떠오르는 내용이네. 콩가루 집안 방지법이라고 보면 되지. 마누라 여동생이나 언니나 붙어먹는 집구석을 방지하겠다는 매우 뚜렷한 의도야. 애가 있음 왜 문제가 없냐? 말 그대로 애가 있으니까. 그 애는 누가 키우냐? 그리고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는 건 언니 여동생이랑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네. 그러니 결혼 인정해줄 테니 애 잘 키우고 같이 살아라. 매우 합리적이지. 처제도 기본 근친으로 해석한다는 건 처음 알았네. 후천적으로 친인척 관계가 된 경우도 포함이라서 그런 것 같아. 불과 100년 전 이전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국가나 민족들, 부족들 사이에서 남편이 죽으면 남동생과 결혼하고 아내가 죽으면 여동생과 결혼하고 그런 풍습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서로 진짜 가까웠고 생전에 언니까지 셋이 자주 봤으면 저럴 수 있지. 물론 눈치나 뒷말은 본인들 감당할 몫이겠지만 나는 살짝 놀랍다가도 그닥 문제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야?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 이성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었으면 괜찮지. 너가 장모였어도 괜찮을 것 같아? 가슴에 묻은 큰딸과 사별하는 사위가 어느 날 찾아와 작은 딸 주십시오 하면 어떨 것 같냐? 근데 처제랑 바람나 이혼하고 사는 경우 불륜에서 종종 있지 않나? 그럼 원래 아내랑 이혼하면 처제랑은 정상적인 법적 혼인이 가능한 거면 사별하면 안 된다는 건 좀 웃기긴 하네. 안 됩니다. 결혼 정상적인 혼인이 안 돼요.
옛날에도 저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동거인으로 지내다 10몇 년에 한 번 특별법으로 구제해주고는 했지. 이거는 법보단 윤리의 문제 아닌가? 가족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가족들이 이해하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럼 일단 임신을 시키면 된다는 거야? 와 근데 모르겠다. 저거 주변의 반응이 어떠려나. 저 처제라는 사람의 부모님 생각은 어떻고. 뭐 사랑하면 된다는데 주변 인물들이 좀 그럴 것 같거든. 만약에 내 형이 저랬다면 응원했으려나. 주변 신경 좀 덜 쓰고 살면 어때? 죄 지는 것도 아니고 둘이 좋다는데. 근데 말이 쉽지. 쑥덕거릴 거 아니야. 내 머리로는 주변을 신경 안 쓴다고 안 쓸 수 있을까 싶기는 해. 근데 나도 이해 못할 것 같아. 저런 경우 만약에 주위에 진짜로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흔치는 않겠지만 나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서울에 살고 38살에 19살 베트남 와이프를 만나 결혼하고 아기도 생기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검소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 85%가 혼인생활 만족, 90%가 혼인 지속 의사 있다라고 했대요. 참고로 도망 이혼을 다 포함을 한 것인데 많은 사람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상혼한 결혼 이민자들의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 하지만 실제 집계된 통계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죠? 2020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들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과 만족 등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약 85%가 넘었다고 해요. 와우! 한국인 남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그 섬세함과 따뜻함이 다른 나라들의 남성들에 비하면 정말 한국인 남성은 결혼 상대자로는 완벽에 가까웠다.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이 통계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달리 그들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 또한 자체 인식조사 결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상혼한 결혼 이민자들의 혼인을 지속하는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90.7%가 혼인을 지속한다는 조사 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 남성분들 국제결혼에 아주 큰 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다른 국제결혼 쪽으로도 알아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나쁘지 않다. 대신에 한국인 여성을 만나는 것만큼 국제결혼 또한 쉽지는 않다. 진입 장벽이 좀 높죠. 한국인 여성들에 비해 대화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로.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허들이 높은 결혼이니까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만 결혼해. 그런 게 아닐까? 나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이 비례해서 오르는데 직장 괜찮고 자영업에서 돈 괜찮게 버는 남자들도 국제결혼 많이 하지. 유형이 여자 앞에서 뚝딱거리는 못쏠 이혼남, 한국 여자한테 많이 대어본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탈모나 키가 작거나 외모가 좀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그래도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쪽은 나이차나 외모는 적게 보고 하자가 한두 개 있어도 다른 부분 보고 사려는 거야. 이분들이 오히려 어리고 착하고 노총각 인생을 구원해준 와이프 어둥둥 아껴주기만 하기도 하고 반대로 개차반들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야. 매매온도 프레임이지. 베트남에서 돈 밝히는 애들은 이미 수천, 수억씩 차이리 문화가 있는 대만이나 중국으로 돈 많이 받고 갔다가 이혼하고 한국에 와서 또 국적 먹튀하고 이런 년들은 그냥 정신 나간 애들이고 그래서 국제결혼해도 해외 출국 이력이 있으면 호주 워홀급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튼 한국은 결혼 진행이 총 2,000에서 3,000인데 베트남 2번 왕복, 항공권에 차류비, 업체 마진, 신혼여행, 결혼식, 스드메, 토픽 응시, 비자 발급, 동네 잔치, 어학당, 서류 번역 공증, 가이드 통역, 신부 용돈 다 포함되는 거지. 와, 대박이네.
뭘 이렇게 준비할 게 많아. 이러니까 국제결혼 허들이 높다는 거예요. 한국은 시작부터 퍼주는 게 아니라 결혼 못하고 혼자 늙어가는 독고 노총각 구해주고 애도 가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못 사는 처가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마저도 스스로 이주 여성이 벌어서 송금하는 경우도 많고. 국제 중매혼이 뭐 매매혼이다 어쩌다 하면서 어쨌든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데 우리 삼촌이 국제 결혼한 거 보고 마음이 바뀌었지. 진짜 서로의 니즈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결혼이야. 돈을 여자한테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지. 그냥 업체한테 주는 비용이고 전통 때문에 뭐 몇백 주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그 나라 기준으로 봐도 딸 팔아먹을 만큼의 비용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진짜 한국에 와서 사는 게 꿈이라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 생활 환경도 너무 만족한다고 하고. 스드메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결혼 알아보긴 했는데 나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배우자가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고 각종 서류들 챙겨줘야 되고 일자리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국제결혼도 쉬운 게 아니구나 싶더라. 나는 근데 외벌이나 2세 교육을 생각하면 하고 싶어도 국제결혼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 나야 좋긴 한데 자식을 한국식 교육과정으로 기르는 과정을 엄마가 아닌 내가 더 신경 써야 하는 점이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직장이 매우 제한적이라 사실상 외벌이일 텐데 그걸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지.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편의시설 이런 게 전 세계 탑 수준이라 에어컨, 건조기, 보일러, 병원, 대중교통 등등 다른 나라에서 누가 와서 살아도 만족하는 게 정상이야. 남편이 평균 정도만 케어해줘도 진짜 만족하면서 살아갈 만한 거야. 나는 인도네시아 화교분이랑 국제 연애 중인데 행복하지. 사소한 것에도 감동받고 고마워해.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3개 줬는데 고맙다고 뽀뽀해주더라. 푸푸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기는 해. 잘 사는 나라에서 살다 보면은 초콜릿 4개? 그거 내가 사 먹고 말지. 이런 마인드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는 좀 부족한 국가에서 살던 사람이라면 초콜릿에도 감동받고 행복해 할 수가 있는 거지. 소소한 것에 감동하는 거. 내 친구도 베트남 여자랑 곧 결혼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친구랑 같이 살고 있지. 그냥 한국에서 뼈를 묻고 싶어해. 한글, 한국어 목숨 걸고 배우고 있고 본인 나라로 절대 안 돌아갈 거라고. 그리고 한국인들 한국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 자기 고향으로 보내버리고 싶다고 하지. 서울에 살고 38살에 19살 베트남 와이프를 만나 결혼하고 아기도 생기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검소해. 와이프가 더 많이 사랑해줘서 행복한 거지. 국제결혼을 하고 싶다면 유학생을 꼬시던 유학을 가서 현지인을 꼬셔라. 나이 40 넘게 먹고 20대 초반에 동남아 여자 중매혼 시장 노리면서 국제결혼 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만나서 결혼까지 평균 5.7일이 걸린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행복하기 쉽지 않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고 싶어지는 게 결혼이어야 하는 거야. 선진국이 아닌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보통 여자가 가정을 맡아. 어차피 타국에서 언어도 안 되는데 일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럼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딱 역할이 안정되니 서로 만족을 하는 거지. 지금 국내 결혼을 해봐라. 월급 400 이상의 집안일 돕기, 이게 기본값이야.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릴 자신이 있으면 국제결혼이 맞다고 봐. 남자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가정상을 원하지 않나? 나도 국제결혼했는데 경험상 50대 아줌마들이 요즘 여자들은 야근 애들이 많다고 결혼 참 잘했다고 말 많이 해주더라. 본인 아들한테 다리 좀 놔달라는 말도 들었고. 내 형도 올 봄에 국제결혼을 해. 내 여동생 둘 모두 해외 현지에서 결혼할 예정이고 나도 뭐 그렇지. 유학 때 만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의도치 않게 4남매 가족 전부 국제결혼이 돼버렸는데 나중에 한자리에 모이면 아주 볼만하겠지. 예전이랑 다르게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지. 결혼 무조건 해. 진짜로 말이야. 나 아는 선배 형수도 결혼하고 일 그만두고 몇 년째 쉬면서 강아지 2마리 케어 중인데
요즘 1,000만 원 넘는 강아지 수술비 안 내놓으면 같이 죽는다고 협박 중이야. 개판이네. 와이프는 재취업에 의지가 있는 걸까?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우울증으로 진단서 내고 3개월 휴지 가더니 결국엔 퇴사하더라. 우울증이라는데 도저히 퇴사하지 말라고 말리지를 못했지. 사실 쉬는 3개월 동안 와이프를 보면 그닥 우울증의 모습은 없었거든. 상담도 잘 안 나가고 약도 잘 안 먹고 친구들 만나느라 바쁘고. 그래서 내가 괜찮은 거냐 물어보면 우울증의 원인,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다 나은 거라고 말을 해. 1년 안에 재취업을 하겠다고 했으나 2월에 퇴사를 했으니 벌써 1년이 가까워져 가지. 하지만 어디 서류 하나 붙었다는 소식이 없어. 와이프는 원래 N은행을 다녔었고, 은행 다니면 경력직으로의 이직은 어렵고 나이도 있으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노려보겠다며 NCS 열심히 공부한다 하였으나 문제집만 잔뜩 사놓고 보면 깨작거린 흔적만 있을 뿐 우울증이 다 나은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본인 입으로 우울증은 완치됐다고 하니 이건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라 봐도 무방하겠지. 집 대출금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와이프는 퇴직금 오로지 본인 몫이라며 보태주지도 않아. 본인이 우울증까지 걸려가며 번 돈이라 오로지 본인을 위해 쓰고 싶다네. 그럼 남편이 번 돈은? 결국 나는 집에 손을 벌렸고 일단 어머니가 내 사정을 알고 1억 정도 보태주셨어. 그래도 집이 좀 살긴 하는가 보다. 어렵다니까 1억이나 보태주고. 나 같으면 안 도와줬어.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결혼 아니냐? 스탑 럴커한테 당했는데 이래서 혼전 계약서에 있어야 되지. 예비 배우자를 거르는 방법은 부모가 아주 잘 알고 있어. 부모가 얘는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지. 내 주변에 부모 말을 안 듣고 결혼해 잘 사는 인간들 단 한 명도 못 봤어. 반대로 부모가 나서가지고 결혼 엎어지는 것도 덜어봤는데 결말이 좋지 않아. 잘한 결혼이든 못한 결혼이든 결국 본인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거고 부모님 의견을 참고는 하되 의지하진 말자.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강행한다면 자기들끼리랑 연 끊을 생각하라며 극구 반대하는 중이야. 힘들다.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본인보다 여자 쪽 집안 배경이 부족한 걸로 판단되는데 이건 깊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 결혼은 당사자 둘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항상 집안 배경을 이야기하는 게 결국엔 한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거라서. 여자 쪽 집안 배경이 어떻게 안 좋은진 모르겠는데 보통 경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 결혼 이후 처가 쪽으로 돈 들어갈 것도 생각해보고 내 소득 플러스 우리 집안에서 감당 가능한지도 중요하지. 본인의 부모님께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잘 사는 부부도 있겠지만 사람의 쎄함이라는 감정을 무시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긴 해. 근데 생각보다 이거 단순하다. 그냥 부모님 입에서 쟤 만나보니까 괜찮은 애 같다. 어디 가서 허튼 짓 안 하게 생겼네. 하면 되는 거야. 딱 그 정도 수준이지. 그냥 평범 정상적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 막 엄청 대단한 거 바라지도 않아. 부모님들은. 어딜 가서도 욕먹을 짓 안 하는 건 남자든 여자든 안 되는 거기는 해. 내 주변에 파워팸이었던 여자 둘 결혼을 했지. 결혼 전에 이직한다고 퇴사했고 이직은 하긴 했어. 근데 회사 적응이 안 된다며 밑밥 가는 중이야. 우리 사촌형이 저래서 이혼을 했지. 서로 애 낳지 말고 딩크로 살자고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전 형수가 그때 당시 자기 이직도 생각 중이었다고. 그냥 퇴사하고 결혼 준비 알차게 하고 재취업하겠다고 해서 오케이 그래라 했는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 집에만 있고 애는 절대 안 낳는다고 해서 그냥 수고, 이혼, 고고했지. 근데 그 당시에 느낀 게 뭐냐면 형 처가댁 부모가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며 지랄지랄하는 걸 보고 콩 씹는데 콩 나고 그런 느낌이었지. 주작이라고 하기엔 주변에 결혼 초까지 맞벌이였다가 같은 이유로 힘들다 뭐다 외벌이 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봐서.
이제 와서 조언을 뭐하러 구하나. 저런 애들 많이 봐서 아는데 연애할 때 본인도 다 낌새 느끼지만 내심 부정했을 거고 가족이나 친한 친구 몇 명도 분명 언질 주고 제가 지금 그토록 원하던 조언도 줬을 거야. 스탑 럴커니 뭐니 해도 저런 여자들 다 멍청해서 그렇게 잘 숨기지도 못하거든. 지가 멍청한 선택을 해놓고 피해자인 척 하는데 저런 여자랑 결혼한 본인도 그냥 똑같은 수준인 거야. 행복한 결혼의 전도사로 한마디 얹고 가자면 결혼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네 아이를 꼭 낳고 싶다고 말을 하며 너를 진심으로 미친 듯이 사랑하는 여자와 해라. 그러면 인생 망한 결혼은 안 되지. 나도 와이프가 20대 연애 시절부터 꼭 널 닮은 예쁘고 잘생긴 아이를 낳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실제로 결혼하고 날 닮은 자녀를 낳고 10수년이 지나도 신혼처럼 즐겁게 데이트하며 사는 중이야. 시작 전부터 애 낳을 생각이 없다 선 긋고 시작하는 경우는 네 아이만큼은 낳아주기 싫다는 뜻이랑 다를 바가 없으니 믿고 하면 되는 거야. 결혼한 친한 친구의 와이프 중에 하나가 딱 저 코스를 밟고 월 1회 해외여행 여기저기 다니더니 제주 한 달 살기, 동남아 한 달 살기 하고 있더라. 답도 없네, 저 집은. 이거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해야 되지. 퇴직금 가게에 도움 안 준 증거도 놔두고 결혼 전 우울증에 대해 들은 거 없단 거랑 퇴직 후 재취업 안 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빨리 이혼하면 손해 안 보고 가능해. 유튜브 봐라. 여자들 다 퇴사하고 전업 브이로그 찍는다. 그리고 퇴사 썰 블라블라 하지. 그게 현실이야. 그리고는 무슨 결혼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니 개소리를 해대는 거야. 내 친구놈도 저 경우라서 뒤지려고 해. 와이프란 사람은 우울증 핑계대면서 집에서 놀기만 하고 말만 우울증이지 할 거는 다 해. 뭐 주변에서 그렇게 말렸는데도 강행했던 본인의 잘못이라 동정심도 안 들지. 애초에 사람이 본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결혼하기 전에 알았어야지. 사람을 너무 쉽게 재단한 건데 내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게 싫어서 결혼이란 계약을 깨려면 내 돈이 드는데 그게 싫어서 결혼 생각도 없다는 거야. 저런 줄 모르고 결혼했든 알고도 좋아서 결혼했든 어쨌든 결혼한 이상 책임이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저걸 못 참으면 비용 감당할 생각하면서 이혼하는 거고 그게 싫으면 참고 살아야지. 나는 30대 초반인데 직업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게 저거 당할까봐. 위에 써있네. 댓글에 전문직 대기업 정직원 공무원 반은 간다. 차라리 예체능이나 뭐 약간 전문성 있고 직장 쉽게 구하는 직업이면 난 괜찮아. 근데 일반 중소 사무직은 주변에 물어봐도 육아휴직 쉽지가 않고 한 번은 돼도 두 번 쓰는 건 더 힘들고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경력 단절이니 뭐니 뭐 그런 말들이 쭉 있기는 하죠. 그죠? 결혼에 가까워지겠다고 생각했을 때 농담 삼아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하던 와중 나는 쉬면서 공부할래 라고 하길래 그래도 교사 벌이 하나 가지고는 힘들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는 3개월 뒤에 헤어지게 됐지.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야 되는 이유가 자녀가 있는 애들도 와이프가 한 번씩 일을 쉬려는 눈치를 보인 적 있는 경우가 많았어. 남녀 불문 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힘들면 쉬고 싶고 비빌 남편이 있고 하면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 근데 애 낳고 육아 좀 하고 교육비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일 안 그만하니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하지. 이게 보니까 외벌이로 감당이 안 될 것 같걸랑. 남편만 일하는 문제에서 애 문제까지 돼버리는 거지. 나는 돈을 안 벌려는 것보다 최악은 소비 습관이라고 봐. 돈 안 버는 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소비 습관 최악인 건 마이너스라. 그리고 요즘 여자들은 돈보단 정신적으로 결핍이 있는 애들이 많아. 결핍이 없는 게 중요한 것 같지. 내 친구를 보는 것 같은데 친구 와이프가 딱 결혼하고 일 그만두고 집에서 고양이 케어하는 중이야. 에이! 고양이
고양이 케어 또 뭔데. 남편이 친구 만나는 거 극혐하고 연락도 못하게 할 정도야. 여자가 가스라이팅을 해서 친구는 평생 ATM기로 써먹으려는 거 보이지만 딱히 말을 안 하지. 남의 와이프에 대해 험담하는 것도 좀 웃길 것 같아서. 나 아는 선배 형수도 결혼하고 일 그만두고 몇 년째 쉬면서 강아지 2마리 케어 중인데 요즘 1,000만 원 넘는 강아지 수술비 안 내놓으면 같이 죽는다고 협박 중이야. 개판이네. 아파트 신축 전세에 들어가 본인은 상류층이라고 착각하고 전세 인테리어에 해외여행에 차 바꾸기 저런 신혼부부들 많아. 결혼 3년차 통장 잔고 23만 원 남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3년 차의 맞벌이 부부인데요. 남편은 세후 320, 저는 세후 270 정도 벌고 있어요. 둘 다 서울에서 중견기업 다니고 있고 문제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재무계획을 제대로 세운 적이 없다는 것. 신혼 초엔 7천만 원짜리 전셋집 인테리어에만 2천을 넘게 썼죠. 혼수도 맞벌이라며 욕심내서 냉장고, 건조기, 안마 의자까지 전부 풀세팅했고 1년 차엔 둘이 제주도, 부산, 대만, 태국 여행까지 다녀왔고 2년 차엔 자동차를 뽑고 양가 경조사 챙기느라 월 평균 100은 그냥 빠져버리고 심지어 외식, 카페, 택시비 줄인 적 거의 없고요. 그런데 얼마 전 통장 정리를 하다가 잔고가 23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둘이 번 돈이 어림잡아 2억은 될 텐데. 지금 가진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서로 큰 문제라고 느끼지도 못했다는 점. 우리 둘 다 번 돈만큼 쓴 거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최근엔 남편이 먼저 적금이라도 들자고 해서 정신 차렸는데 그간 쓴 돈을 돌이켜보면 이제 와서 뭐라도 시작을 하는 게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하고 얼마 만에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했나요? 이대로 가다간 진짜 평생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 것 같아 무섭습니다.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데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신혼부부가 흔히 빠지는 함정인데 남자 320에 여자 270, 결혼하면 월수입 590으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대로 남자 320에 여자 270짜리 각각 2명인 것이지. 다만 같이 사니까 생활비가 절약되니 따로 살 때보단 여윳돈이 더 있는 건데 그 여윳돈이 생겨서 돈이 많아져 보이니 신혼 느낌에 이것저것 쓰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지. 신혼부부가 같이 살아서 절약된 여유돈은 애가 생길 것을 대비해 빡세게 모아두어야 하는 것이야.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셋집의 인테리어? 집주인만 신났네. 저렇게 전셋집 인테리어 하는 애들이 태반인데 구축 들어간 애들이지 현실 때문에 구축을 선택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낡은 집에서 집들이 하기엔 쪽팔리니 수천을 들이더라도 멋들어지게 꾸며놓고 내가 이 집을 선택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쁘게 정돈된 집이어서 합리적 선택을 한 거라는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함이지. 오로지 집들이 하나 때문인 거야. 돈도 얼마 없으면서 영끌까지 해서 호텔 결혼식 하는 애들도 있잖아.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목숨 거는 애들인 거지. 각자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굳이 아껴 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 분기든 반기든 해외여행 갈 사람은 가고 나같이 일 평생 안 나갈 사람은 안 나가도 별 상관없고 그렇다고 애가 생기면 또 그때 가서 다른 거 줄이면 그만이지. 당장 애기가 생긴다고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분수에 맞게 쓰고 아낄 사람은 아끼면 돼. 다만 분수에 안 맞게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행의 시작이지. 다른 사람 나보다 부자 같아.
아기가 생기면 수천만 원은 안 빠져나가겠지만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소비가 잦게 일어나게 돼. 사소한 것도 많고 너무 귀여워서 안 사주고는 못 배기는 것도 많지.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계획이 좀 일그러지는 게 있어. 최소 한 달에 얼마 이상은 저축하고 얼마 이상은 투자를 해서 몇 년 동안 얼마를 모아 어떻게 하자라는 계획이 틀어지게 되지. 그래서 혹시 모르니 아예 아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기존의 계획대로 간 다음에 조금 더 소비를 줄여서 5천은 만들어 예금에 넣어두자로 합의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안 했다면 우리 부부 장기 계획이 많이 틀어졌을 것 같기도 해. 보여주기식의 인테리어 말고 자기들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는 하지. 그 도배 장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넘어서 기존의 틀을 바꾼다든지 하는 식의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하면은 돈이 아까울 것 같기는 해. 3년 만에라도 정신 차렸으면 다행이야. 평생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인간들도 있는데 말이지. 우리 부부도 여행을 좋아해서 버는 쪽쪽 모아서 여행을 갔어. 그래도 열심히 모아 지역에 대출 끼고 집 한 채 있고 비상금 2천 정도 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가 종종 떠서 불안하긴 하지. 아파트 신축 전세에 들어가 본인은 상류층이라고 착각하고 전세 인테리어에 해외여행에 차 바꾸기 상류층 라이프를 따라하다가 좆된 경우지. 저런 신혼부부들 많아. 그리고 둘 다 남의 평판이나 이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엔 결혼은 끼리끼리지. 차 바꾸기가 진짜 치명적이야. 젊은 부부들 다 신차 아니면 외제차를 타니까 따라하다가는 큰일 나. 차를 살 땐 기분 좋아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감가는 계속되면서 동시에 유지비로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렇다고 또 팔고 급을 낮추기엔 본 맛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통장을 합치고 월 적금 가입한 다음에 남은 돈을 생활비 플러스 용돈으로 나눠서 생활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소득의 70%는 저축으로 시작하는 습관이 좋다고 보지. 신나게 써댔구만. 이러고 늙으면 나라에서 책임져라. 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봐. 공공 근로하고 일용직 좀 뛰고 하면 되지. 50까지 일해서 버는 돈 절반은 은퇴하고 쓸 돈이라 생각하고 소비해야 된다고 봐. 전혀 늦지 않았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모으면 돼. 물론 쓰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겠지만 개선해 나가면 금방 교정돼. 중요한 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인지하는 거지. 외벌이도 아니고 맞벌이 신혼부부니까 둘이 지금부터라도 모으면 재산 금방 불어날 거야. 2030이 마음껏 아끼고 저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애 낳고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야. 그때까지 부부 둘만의 노후 준비를 끝내놔야 하는데 S&P 500에 나스닥 100, 인덱스 펀드에 최소 1억을 넣어두는 게 마지노선이지. 그 1억은 30년 뒤에 대략 25억에서 30억으로 불어나게 돼. 그 전체 자산 규모의 5% 이내인 연 1억 정도만 뽑아서 생활비로 쓰면 저 전체 자산 규모는 죽을 때까지 마르지가 않아. 부부의 노후 준비 시작금이 최소 1억임을 명심하면 좋아.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부부가 각자 개인이 결혼 전에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씩은 마련해놓고 결혼하는 것이야. 전셋집 인테리어는 진짜 경제관념이 없으면 당할 놈들이 많지. 내 친구가 작업실 한다고 오피스텔 구형이라 낡았는데 오피스텔 구하러 다니다가 어느 상가를 부동산이 소개시켜줬는데 서부를 보다가 그 주인이 그럼 확 낮춰줄 테니 인테리어랑 그런 거를 해라. 너가 살 곳이니 너도 좋잖아. 같은 소리에 넘어가. 그만큼 인테리어를 한 거지. 지돈 플러스 인력으로. 그러다가 1년 만에 나왔다는데 아무튼 아직도 안주거리야. 남녀를 떠나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없어도 될 빚을 지는 것. 남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이것저것 따라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해. 가끔 보면 남한테 보여주려고 결혼했나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대부분 돈 없다고 푸념은 하는데 할 건 다 하고 살더라. 돈이 안 모이는 게 당연하듯 적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변엔 거의 다 안 모으고 쓰더라고. 대신 삶의 질은 아주 풍족해 보이지. 입 꾹 닫고 있는 여친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침대에서도 음소거 모드였던 이기적인 년. 제 여친은 배고픈 걸 잘 못 참아가지고 하면서 쿠팡이츠 하는 거 봤죠. 정뚝떨. 이미 먹고 있는데 왜 먹는 걸 생각을 하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이미 먹는 것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혼자 살려다가 결혼한 유부남이 느낀 결혼에 대한 고찰. 일단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나는 혼자가 익숙했지. 자취도 오래 해봤고 밥을 먹는 것도 여행도 혼자 하는 게 좋아. 속된 말로 여자친구랑 여행을 할 때도 여자친구와의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데이트다 라고 생각을 했고, 맛집을 가도 여자친구와 맛집을 가면 음식보단 여자에 집중해야 해서 정말 맛있는 곳은 꼭 혼자서 가는 습관을 가졌지. 혼자서 왜 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같이 가야지. 혼자 가면 뭔 재미로 먹어. 그러고 같이 갔다가 이제 분위기 좀 아다리 맞으면은 대실해갖고 재미난 시간도 보내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놀 줄 모르는구만. 사람들이랑 술을 먹어도 마무리는 집에 가서 혼자 깔짝이며 먹어야 모든 긴장이 풀어져 만족했어. 자취방에서도 여자친구가 24시간 넘게 있으려고 하면 아무리 좋아도 정말 피곤해질 정도지. 여자친구랑 같이 한 방에 있는데 24시간 넘게 여자친구가 옆에 있어주면 고마워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꽁냥거리면서 이제 분위기를 잘 봐줘가면서 즐겨야 되는 것이지, 그 시간들을.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이런저런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을 텐데 난 이게 싫었어. 공무원을 한 가장 큰 이유도 혼자 살면서 길지만 얇은 굴곡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인생에 굴곡이 없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인생엔 늘 굴곡이 필요한 법이야. 그래야 인생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짜릿한 쾌감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 대학을 나와 공무원을 한 거야. 집이나 차도 부모님이 사주다 보니 헐 좋은 인생 살고 있네. 지금 혼자 살면 공무원 월급도 나름 풍족하게 느낄 정도로 괜찮은데 굳이 결혼해서 인생 하드모드가? 이게 내 생각이야. 근데 어쩌다가 결혼을 해버렸어. 사실 지금 집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많이 없었는데 청내 다 아는 사내 커플이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나를 만나면서 결혼정년기는 지나려고 하는데 헤어지는 것도 미안하고 이게 뭔 개소리야.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헤어지는 게 미안해서 결혼을 한다? 개판이네. 부모님은 제발 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하기 싫지만 그냥 했지. 그러고 몇 년을 같이 살았어. 이거 시청자 사연 아니에요. 커뮤니티에 다 돌아다니는 거. 애기도 낳고 그랬는데 지금은 결혼을 잘한 것 같아. 또 잘했다고 하네. 다행이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나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기빨리고 와서 퇴근해서는 정말 편한 사람이 아니면 보기가 싫었는데 하필 처가가 가까운 곳에 살거든. 그러다 보니 처음에 본의 아니게 처갓집에 자주 갔는데 이게 스트레스였고 집사람이랑도 많이 싸웠지. 자고로 처갓집이랑 시댁은 멀어야 좋아요. 멀수록 좋은 거야. 자주 만나야 될 거 아닌가 왜 가까우면. 애초에 결혼 전 서로 집안 분위기가 달랐는데 우리 집은 그냥 좀 개인주의적인 집안이었고 처가는 뭐만 하면 가족끼리 같이 하는 집안이지. 그래서 처음엔 자주 싸웠고 장모님도 나를 싫어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서로 이해를 하게 돼. 여기서 집사람이 먼저 이해를 해줬지. 몇 년 사니까 이 사람은 자기네 집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줘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주고 나도 집사람의 집안에 최대한 이해해서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따라가고는 해. 장모님도 처음에는 쟤는 우리 집이 싫나봐 해서 싫어했다가 나중 되니 그래도 갈 때마다 맛있는 거 해주고 주말 낀 금요일이면 장모님이 먼저 나 혼자 냅둬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진짜 좋다. 나도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너무 자주 만나고 하는 거 나 안 좋아해. 어쩌다 한 번씩 봐야 좋은 거지.
집사람이랑 우리 애기를 보고는 처갓집에서 자고 가라고 해. 또 내가 이번 명절 하루는 집사람 처갓집 외갓집이랑도 놀러 갔는데 따라가더라도 집사람이 그나마 거기서도 나 숨통 트이게 둘이서 잠깐 딴 데 가주거나 해줬지. 그리고 이번 명절 화수 이틀은 내 개인 방에서 뭘 하든 터치를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처갓집이든 시댁이든 어디를 가면은 일 관련돼서 뭐 좀 해야 된다면서 뚜닥거려야 돼. 방에 혼자 있으면서 일 좀 할 테니까 나 좀 내버려 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가족들이 이해는 해주거든. 돈 벌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야 된다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조용한 우리 집이 좀 밝아지기 시작해. 나는 결혼 전엔 본가 진짜 명절에도 안 갔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 한 달에 한 번도 집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야지 하며 억지로 끌려가거든. 가서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고맙더라. 야, 진짜 좋은 사람 만났네. 집사람이 정말 나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나에 대해 배려를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서로 만족하는 결혼 생활이 됐던 것 같아. 줄에 있는 결혼을 하면 꼭 하는 말이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건데 이게 그냥 형식적이긴 해도 제일 중요한 것 같지. 물론 결혼을 안 하면 더 자유롭고 속된 말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둘 수 있을 정도로 자산도 어느 정도 축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나는 결혼 후에는 안 해. 50억, 100억을 줄 테니 혼자 살래? 지금 그냥 현 상태로 살래? 하면은 고민 없이 집사람이랑 살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내가 결혼해서 변한 거지 그냥 나이 먹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이 먹으니까 어딜 가도 혼자 가면 좀 쓸쓸하고 허전하더라. 결혼 초반에는 그냥 집사람 몰래 혼자서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혼자 가면 맛이 없어서 혼자 어딜 간지도 오래된 것 같아. 쓰다 보니까 집사람의 자랑인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방이 배려를 잘해주고 하면 결혼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물론 배려는 배려일 뿐 당연한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만큼 잘 맞춰주는 건 당연하겠지. 그렇지. 어찌됐던지 간에 부부간에 마음이 잘 맞고 짝짝꿍도 좀 하고 대화도 심도 깊게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풀어줘야 돼. 꽁에 있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 여자들 중에 남자들 중에 결혼했는데 배우자랑 화가 났다고 대화를 안 해. 대화를. 그 결혼했을 때 연애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대화 안 해버리잖아. 마음이 안 맞아서 대화를 안 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라니까. 쌓였으면 풀어버리고 화가 나서 싸우고 소리를 지를지언정 욕을 할지언정 투닥거리 싸움을 할지언정 주먹 다짐을 할지언정 어찌됐건 싸우긴 싸워야 된다고. 그렇다고 진짜 실제로 주먹 다짐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싸워줘야 이게 암만 부부라도 대화가 안 돼버리면 오래 못 가. 결혼 지옥이니 뭐니 그런 거 봐봐. 다 대화가 안 돼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부간에 사이가 틀어져 버리고 부부간에 사이 틀어져 버리면 애들은 또 거기서 또 엄마 아빠 싸우니까 위축되고 여러 가지 가족 간에 발생되는 문제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라고. 입 꾹 닫고 있는 여친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그래.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그래. 꽁이 있어갖고 아무 말도 안 해봐. 저런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어서 대화 좀 해보려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대화 좀 해보자 하는데 상대방이 오는 게 없어. 어쩌라는 거야 그럼. 그러면 판 내야지. 이제 끝장내야지. 침대에서도 음소거 모드였던 이기적인 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 야, 진짜 양심이 있어야지. 그건 매너가 아니에요. 그건 난 정말 그 상대 남자친구에 대한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해. 예의가 아닌 거지. 암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더라도 기본적인 그 매너는 보여줘야 된단 말이지. 남자친구가 기분이 좋은 상태야. 그러면 나 또한 그 맞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지금 현재 기분이 너무 좋다. 자기 덕분에 나도 기분이 너무 좋네. 이거를 표현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입니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도 코 파면서 딴짓하면서 했지. 아니 기분 좋으려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코를 파면서 딴짓을 한다고. 심지어 여자친구는 음소거니까 나도 맛대맛으로다가 코를 파버리는 거야? 그 상황에 어떻게 코를 파? 그게 가능해? 이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집중이 잘 안 되셨는가 보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인연이 요딴 식으로 해? 그럼 나도 그딴 식으로 한번 맛대맛으로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코를 싹싹 파주는 거야? 내가 어떤 영상을 봤었거든?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그 중국 영상이었던 것 같아. 여자가 화대하는 여자야. 이제 2차로 간 거지. 혹은 이제 돈 주고 부른 거겠지? 영상이 돈을 받으면서 시작을 해. 돈을 있잖아. 10,000원, 20,000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돈이 한 장, 두 장이 아니고 이렇게 돈 뭉치를 이만큼 받더라고. 이만큼. 그거를 탁 봤더니 착착착착 그 자리에서 돈을 세. 남자 앞에서. 충격적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누가 봐도 화대잖아. 내가 봤을 때도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막 착착착착 돈을 세더만은 이제 확인이 되는가 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막 샬락샬락 얘기를 해. 그러더니 돈을 옆에다 탁 놓더니 이제 시작하자면서 이제 여자가 하더라고. 근데 폰을 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표정이고 뭐 반응이고가 없어. 그냥 폰 보면서. 나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거 보고. 와, 진짜 저건 아니지 않나. 암만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이만큼 돈뭉치를 받았으면서 그 돈뭉치, 많은 돈뭉치 근데 예뻤어. 본 거 같아요? 와, 대박이다. 나랑 같은 거 보셨는가 봐. 근데 진짜 예쁘더라. 제 여친은 배고픈 걸 잘 못 참아가지고 하면서 쿠팡이츠 하는 거 봤죠? 정뚝떨. 와, 대박이다. 아니, 이미 먹고 있는데 왜 또 먹는 걸 시키지? 우리 어쩌다 이 주제가 여기로 가지, 근데? 아니, 어쩌다 주제가 여기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미 먹고 있는데 왜 먹는 걸 생각을 하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이미 먹는 것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핸드폰을 볼 수 있으며 어떻게 심지어 쿠팡이츠 음식을 주문할 생각을 하는 건지. 이거는 내가 볼 적에 있잖아. 여자친구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원치 않았던 거야. 원치 않은 시작이었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남자만 원했던 거였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친구는 이게 뭐야, 재미없어, 배고파, 그냥 음식이나 시키자, 이거 끝나면 바로 음식 오면 먹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되었지는 않았을까. 신랑의 발을 때리는 이유가요, 성기능 강화 및 정력 증진입니다. 첫날 밤을 잘 보내고 자식을 잘 낳으라고 기원을 담고 있죠. 지금 하면 큰일 나는 거의 사라진 결혼 풍습입니다. 90년대생들까지는 이걸 아직 기억을 하고 있지. 함 사세요, 함 사세요. 그 옛날에 밤만 되면은 들렸어요. 내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막 어른들이 실제로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 몽둥이 들고 해줄랑인데 발을 막 때리는 거야. 진짜 어린 나이에 충격받았지. 그걸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가지고, 아니 왜 때리는 거야 싶었어.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들고 다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의뢰했던 결혼 풍습이었는가 봐요. 신부 측 친구분들이겠죠? 여기는 신랑 측 친구분들이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은, 지금 하면은 이제 동네 소란으로 민원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죠. 지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신부 친구들에게 장난을 잘못 치면은 이제 와서는 성희롱 고소까지 당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랑의 발을 때리는 이유가요, 성기능 강화 및 정력 증진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발바닥인 용천혈을 자극하면 신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첫날 밤을 잘 보내고,
자식을 잘 낳으라고 기원을 담고 있죠. 애군 퇴치 기능도 했는데 신랑의 발바닥을 때려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랑 환대 및 어색함 해소도 있고요. 낯선 환경에서 온 신랑을 골탕 먹이거나 혼을 내면서 처가 식구들과 신랑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통과 의례죠. 신부 측의 기싸움. 예전에 신부를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거나 신랑이 신부에게 잘해달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패버렸는가 봐요. 의미로서는 좋은 의미이기는 했네요. 예, 그렇긴 했는데 당하는 신랑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것 같기는 해. 그죠? 이유 없이 맞는 것 같고 막 의미는 있다지만 이거 꼭 맞아야 되나? 이러려고 결혼한 건가? 그러면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얻고 발바닥을 잃었다는 소문도 있네요. 그래요. 한번 댓글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 사촌형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릴 때라 몰랐는데 정확히 뭘 하는 거야? 함을 들인다는 조선시대 풍습인데 현대에 와서 살짝 신랑이 부리는 게 변질돼 주위에 민폐를 일으켜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 오징어 가면 쓴 사람이 함진아비인데 저 함을 지고 신부 집에 찾아가서 주는 건데 그냥 주면 재미없으니 준다 안 준다 하며 노는 거지. 그 정도가 심하면 갑분싸 되는 거고. 그냥 장난으로 하면 좋은데 몇 걸음마다 어딜 들어가거나 할 때마다 뭔가를 요구하고 간혹 봉투가 오가는 경우도 있지. 맞아. 돈을 밑에다가 깔아줘야 돼. 이렇게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 또 놔야 이제 또 그걸 밟고 또 챙기고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가는 그런 거. 술값이니 뭐니 핑계로 그런 거지. 신부나 신부 가족, 신부 친구들한테 노래나 은근슬쩍 장난 걸다가 싸움 나는 경우도 있고 잘 풀리면 신부 친구들이랑 잘 돼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함 파는 거 주위에서 거의 못 본 것 같네. 그죠? 여러분들도 못 보셨죠? 요새는 없죠? 나 어렸을 때 사촌 누님 결혼 때 저러다가 고모부 결국엔 폭발해서 분위기 싸해졌지. 동네 시끄럽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 초딩 때만 해도 실제로 했었는데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들끼리도 멀어지고 아파트 많아지고 동네에 모르는 사람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사라졌지. 내 친구 페북 보니까 사고 쳐서 결혼한 애들 보니 무슨 옛날처럼 발바닥 때리고 야구빠따로 엉덩이 때리는 거 올려놨더라.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신고가 오는 경우도 많고 적당히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지. 뭐든 적당히 하면 될 텐데 길거리에서 모성방가에 신부나 신부 친구들 노래시키고 술 먹고 신나서 거의 성희롱급으로 괴롭히고. 성희롱급으로? 우리 신부 측 친구분께서 뷰티풀 하시다 막 이러면서 막 상체도 뷰티풀 하시고 하체도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나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시끄럽고 꼴보기 싫어서 장례식에 쓰는 봉투를 주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요? 와, 그랬어? 대박이다. 미쳤나봐. 그건 좀 그렇잖아. 결혼식인데 그거를 장례식에 쓰는 봉투를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엿대봐라 이거야? 무섭네. 신랑 신부가 하기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데 유지될 수가 없지. 함진아비 썰 중에 신부 여동생 성희롱하다가 파운 썰을 본 것 같기도 해. 예전에도 과한 경우가 많아서 갑분싸 될 때가 많았지. 적당히 선 지키면 재밌고 좋은 풍습으로 남았을 텐데 그 선 지키는 게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거야. 함 들이는 거 초딩 때 딱 한 번 봤는데 꿀잼이었어. 사촌 누나 친구들이 기가 엄청 센 분들이었지. 지금도 다들 아줌마인데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신랑 친구들이 술상 거하게 안 차리면 못 들어간다고 진상 부리는데 누나들이 나가서 하나씩 팔짱 끼고 시원하게 한잔하자고 끌고 왔어. 하면서 어느 순간 이미 함진 채로 집안 입성.
원래는 걸음마마다 돈 10,000원씩 깔아야 뗄 듯 말 듯 오는데 그날 어린 기억에 술 엄청 먹이고 누나 친구들은 다 말짱하고 매형 친구들만 떡대서 냅두고 누나 친구들끼리 2차 나간다고 나가버렸지. 요즘 결혼하는 2030 여자들 여초 직업군 대부분이 올려쳐져 있고 눈높이도 대부분 본인 직업에 비해 높은데 왜 이 악물고 부정하는 걸까? 여자 공무원이 사내 커플 되기가 어려운 이유, 나는 여자 공무원이 눈이 높아서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건 동료 주무관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동일한 의견인 게 서로 딱 땡땡 주인님 정도만 되면 내가 대시한다 이러고 있지. 문제는 땡땡 주인님 같은 남자 공무원은 이미 다 애인이 있다는 거야. 높은 확률로 입사하기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고 헤어지거나 없다고 한들 나보다 예쁜 년들이 다 채가지.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괜찮은 사람은 대부분 여친 남친이 있지. 장기간 만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한참 미달되는 사람들이랑은 만나기 싫은 거지. 그게 외모든 조건이든 말이야. 결국 눈이 높다는 거 아니겠어? 주무관님 정도면 대시한다인데 그 주무관은 꼭 애인이 있다면 그 주무관이 괜찮은 사람이고 그 정도가 아니면 눈에 안 찬다고 하는 거잖아. 친구가 경찰 합격하고 경찰 학교인가 6개월 합숙을 하는데 거기 여경 애들 마인드가 여경이 남경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마인드 한심하다고 하기는 하더라. 나는 여경이니 남경 안 만난다. 전부 이 마인드래. 그냥 여자 공무원이 많고 플러스 남자 공무원이면 여자 공무원만 노리는 게 아니라 타 직군에서 많이 노리지. 그래서 그런 거야. 공무원 남편 이꼬르 스케일 크게 사고가 안 칠 확률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이고 전과가 없고 무난함의 최소 기준인 셈이지. 여자들 하이퍼가미 성향은 본능이라 그거 깰려면 직업 말고 다른 걸로 승부 봐야지 않을까? 공무원 부부 많은데 지방 소도시인데 결혼하신 공무원분들 보면 최소 반 이상은 같은 공무원끼리 결혼하지. 그건 지방 소도시라서 때문도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끼리끼리 아니면 결혼할 만한 사람이 적을 테니까. 그런데 공무원 걸으면 남편감은 중소기업이나 딸배, 공돌이, 아내감은 알바족이나 전업주부밖에 없어 보이지. 솔직히 말하면 남자 공무원들 중에 외모적으로 평균 이하가 많아. 보통 공무원 조직이 여초라 평균 이상만 돼도 여자 공무원들 잘 만나고 다니지. 요즘 결혼하는 2030 여자들 별로 눈 안 높던데 막 극단적 상향혼을 바라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비슷한 연봉에 직장 정도에 괜찮은 사람 바라는 사람 많더라고. 여초 직업군 대부분이 올려쳐져 있고 눈높이도 대부분 본인 직업에 비해 높은데 왜 이 악물고 부정하는 걸까? 소개팅 시장만 나가봐도 같은 직업인 남자 공무원, 남교사는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대기업 전문직 바라는 애들도 많더라. 5출은 본청이라 잘 안 보이고 행시라는 거대한 벽 동안 여자친구가 있기 힘든데 7, 9출은 사람 괜찮아 보이고 외적인 부분 적당하면 무조건 여자친구가 철벽 들고 서 있는다고 말하기는 해. 공시 동안 뒷바라지 다 해준 거의 부폰급 수비력을 지닌 여자친구들이라 결혼까지도 잘 가고 나도 쌍 공무원의 그런 부류고 나도 잘생긴 거 아닌데 입직하고 첫 해는 와이프가 오징어 지킴이 진짜 열심히 했었지. 와이프한테 나 그만큼의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친절하게 해주는 정도지 이성적 호감을 보이는 경우는 절대 없다. 네 눈에만 그런 거지 남들 눈엔 그냥 오징어고 너는 오징어 지킴이다. 왜 이렇게 섀도우 복싱을 하며 짐 빼냐 해도 소용없더라. 근데 뒤에 들어온 분 여자친구도 똑같이 오징어 지킴이를 하고 있더라고. 인구 20만 도시 공무원 재직 중인데 나도 같은 공무원을 만나 결혼하고 싶지. 집값도 38평 신축이라 4억이고 둘이 힘을 합치면 살만하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을 듯 하기도 해. 그냥 여자 공무원이 남자 공무원들보다 수 자체가 많으니까 사내 공무원 성사 자체가 남 공무원들보다 어렵지. 단순 1대1 매칭한다면 여자는 무조건 남을 테니까.
남자 공무원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애초에 자기보다 돈 더 버는 공무원을 바라는데 9급에 7급 꼬시지 않는 이상 같은 9급 따리에게 만족 절대 못하지. 게다가 공무원은 왁구 작살난 놈들만 모이는 곳이라 더욱 좁기도 하고. 남자나 여자나 이성 만날 때 까다롭고 눈이 높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 그럼 평생 살 사람을 만나는데 존경할 만한 구석 없는, 노력을 안 하고 절제 모르고 사는 개차반을 만날까? 열심히 노력해서 명문대 대기업 전문직 승자조 남성이 되어 비슷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온 명문대 대기업 전문직 승자조 여성을 만나라. 그리고 사랑 속에 결혼하고 맞벌이로 월 가구 소득 2천에서 3천 이상 올리고 애 많이 낳고 잘 살아라. 그냥 솔직히 까놓고 말해, 수도권 기준 남자 공무원이 그렇게 메리트 있는 직업이 아니라 그냥 얼굴이랑 피지컬이 전부지. 둘 다 갖췄다면 여자랑 직업 차이 나도 다 만날 거고. 실제로 공무원 부부가 많기는 한데 같은 회사 안에서 사내 연애는 많지가 않아. 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여초 조직 특성상 남 얘기하는 걸 엄청 좋아해서 사귀는 것도 피곤하고 그러다 헤어지면 더 피곤하지. 그래서 여직원들이 사내 연애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 거기도 해. 공무원 부부 부럽다. 특히 경찰, 소방처럼 교대 근무하는 공무원들끼리 결혼하면 40살쯤에 둘이 합쳐서 연봉 실수령 1억이 넘어. 진짜? 대박이다. 50살 넘어서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 정도로 벌걸. 공무원인데 공무원 부부 보면 여자들이 외모나 재력적으로 상향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 둘 다 수준이 비슷한 커플이거나 부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 내가 공무원 했을 때 여자 소개를 받으면 무조건 공무원이었어. 세상엔 공무원보다 더 나은 직업도 있고 별로인 직업도 있을 텐데 그냥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같은 기관의 타 기관의 사람이었지. 그냥 공무원이라는 직종 자체가 되게 인맥풀이 좁은 것 같아. 내가 동사무소 공익 근무를 할 때 신규 5명, 여자 3세, 남자 2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2커플 만들어지고 실제로 결혼까지 하더라. 남자 1명이랑은 근무할 때 친해져 결혼식까지 다녀온 적도 있었지.